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빙의가 가족 안에서 대물림 된다는 것과 함께 그 현상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전 영상들에서 빙의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줄기차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바로 뒤에 설명할 이야기의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혼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느낌적인 추측이 아니라 제가 최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경험한 현상들과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영혼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초미립자로 되어 있고요. 양자역학은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구조와 활동을 연구하고 기술하는 과학이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술과 AI 산업,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것들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원자의 주변을 둘러싸는 이 전자가 있습니다. 그 전자는 관측 주차가 있을 때는 입자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관측 주차가 사라지면 그 순간 파동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관측이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다시 입자 상태로 바뀝니다. 그 작은 전자가 마치 생각하는 존재인 것처럼 주변의 자극을 의식하고 자기 상태를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자가 그러하듯 모든 물질은 주변의 상황에 맞춰 자기 스스로 상태를 결정짓는 자의적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상황에 따라 자기 상태를 결정짓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죠. 내가 위험에 처하면 무의식 에너지는 즉시 도망칠 거를 결정짓고 저절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또 근육이 수축되고 더 빨리 도망치게 됩니다. 또 내가 편안한 상황에선 이완된 상태를 결정짓고 혈압이 정상 속도를 유지하고 근육도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인체 속에는 이중슬릿 실험에서의 전자가 그랬듯이 스스로 상태를 결정짓는 자의적인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선 모든 유형의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정의 내립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요. 내가 먹는 음식에도 열량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있죠. 그 음식을 먹어치운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열량을 섭취해서 이 농사를 지으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또 농사를 지어 또 과실을 수확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열량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이렇게 모든 유형의 에너지는 그 성질이 전환되더라도 총량을 유지한 채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에너지도 에너지고요. 영원히 보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존된 무의식 에너지가 바로 영혼인 겁니다. 영혼은 파동 형태의 에너지라서 침투력이 강하고 사람의 몸에 구멍이 많다 보니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보존된 무의식의 에너지, 즉 영혼이 타인의 몸에 침투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빙의 현상이고요. 국제의학계의 진단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포제션이라는 질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빙의가 된 사람은 자의적으로 상태를 결정짓는 에너지 주체가 하나의 몸속에 둘 이상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전혀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아의 에너지는 편안한 상태를 원하는데 이 빙의된 에너지는 그 상황에서 뭔가 위험을 느끼고 회피하도록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따로 노는 분들은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이 채널에서 빙의되는 거의 모든 영혼은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보충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이나 일부 최면가들을 보면 집안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 형제, 자식, 친척들이 빙의되거나 혹은 떠돌이 귀신, 지방령, 그리고 간혹 고양이, 개, 뱀 그런 동물령이 빙의됐다고 주장하죠. 물론 낙태령을 언급할 때도 있지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저도 심리학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지만 심리학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죽어서 영혼이 되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내 자손들 몸에 들어가서 정신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준다?
혹은 내 영혼이 떠돌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없는 건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설득력이 없다 보니 미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욕을 먹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런 말을 믿게 되는 건 무속인이나 유명 최면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고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고 저렇게 해도 안 고쳐지니까 뭐가 쉬었다 해도 우선 믿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기 싫듯이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뉴턴의 운동 역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의 운동 에너지는 그 운동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다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영적 주체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독립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되었다 해도 그 영혼이 가진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독립적인 에너지에 의해 계속 독립적인 영적 주체로서 존재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영혼은 절대 타인의 몸에 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영혼이 빙이 되는 걸까요? 자, 인간들 중에는 그런 독립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결핍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아죠. 태아는 엄마라는 사람 몸속에 완전히 의존적으로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에너지가 전혀 없이 의존적인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무조건 사람 몸속에 있으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 철저히 기대고 있죠. 자기는 무조건 사람 몸속에 있어야만 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는 몸속에 계속 의존하며 머물려는 태아를 억지로 죽여서 꺼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에는요, 전자가 그러하듯 주변의 자극에 따라 상태를 결정짓는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태아도 무의식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태아의 무의식 에너지는 주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다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태아에게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려는 자극이 공포라는 부정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고요. 태아를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자극이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또 무관심이라는 자극이 외로움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낙태당하는 태아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의 집합체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낙태아의 그런 부정적 에너지는 영혼으로서 계속 보존됩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을 설명드렸죠. 모든 물질의 운동 에너지엔 관성이 작용해요. 앞으로 가던 물질은 계속 앞을 향하는 관성이 작용하고 멈춰있던 물질은 계속 멈춰 있으려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낙태된 태아의 에너지에도 관성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태아는 사람 몸속에 웅크린 채 계속 몸속에 머물러 있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 몸속에 있으려 하죠. 그러면 엄마 몸속에만 계속 있으려 할까요? 낙태령이 가장 머물고 싶어 하는 몸은 엄마의 몸이 아닙니다. 낙태된 태아의 영혼이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상은 자기 임신했던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다른 자녀에게 들어가려 합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낙태된 태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질은 의존성입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 몸속에 있었던 원래 목적은 엄마의 다른 자녀가 되는 것이었죠. 그 마음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엄마의 자녀가 되려 있던 마음과 태생적인 의존성이 보존된 상태에서 낙태령은 자신의 의존성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의 몸속에 들어가려 하는데요. 그래서 최적의 대상은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까진 독립적일 필요가 없고 항상 어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태령이 그 몸속에서 의존성을 유지하기가 가장 쉬운 거죠.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 대상은 대부분은 엄마의 기존 자녀나 혹은 엄마가 그 후에 낳게 될 아기인 거죠. 그래서 낙태령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몸은 엄마의 다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어린 자녀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낙태령에 빙의되어 성장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낙태령이 갖고 있는 부정적 에너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정작 본인이나 보호자들은 그걸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낙태령에 빙의되면 당사자 역시 그 의존성에 잠식당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든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하든 항상 뭔가에 의존하려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른이 돼서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40이 넘어도 부모한테 용돈 받고 살면서 자기 밥벌이 못하고 태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령은요, A라는 사람에게 있다가 이 B라는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낙태령이 A에서 B로 옮겨가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엄마가 개인적인 이유로 낙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낙태령은 90% 이상은 다른 자녀에게 빙의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자녀에게 빙의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녀 B는 낙태령 안에 보존된 부정적 에너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자아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울감이나 외로움, 낮은 자존감, 불안감, 경계심, 강박, 피해의식, 자기중심적이거나 폭력적 성향, 사이코패스, 원인 모를 신체 통증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의존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B라는 사람이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는 의존적인 성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죠.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을 이끌면서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B라는 사람 안에 있는 낙태령은 그 의존적인 에너지 때문에 더는 함께 있기 힘들다 보니 의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B가 낳은 어린 자식이죠. 그래서 B하는 낙태령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자녀인 C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C는 자기 부모 안에 머물던 낙태령이 빙의되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방해를 받으며 살게 되죠. 그러면 C라는 사람도 다양한 심신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C가 또 성인이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C 안에 머물던 낙태령은 의존적인 성질을 더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녀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빙의된 낙태령은 그 부정적이면서 의존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부모에서 자녀에게 몇 세대를 거쳐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낙태 경험이 전혀 없는 부모의 자녀에게서도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낙태령의 대물림에 의해 정신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낙태령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옮겨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낙태령은 모모 주인이 죽을 때까지 평생 머물기도 합니다. 어떨 때 평생 머물게 되냐면요. 이미 모모 주인이 충분히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죠. 낙태령에 빙의되면 몸의 주인은 의존성이 강한 에너지에 잠식당하면서 점점 의존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벌이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넘어서도 늙은 부모에게 기대서 살아가요. 남자들의 경우엔 와이프가 돈을 벌고 자기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집에서 빈둥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낙태령은 이미 의존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낙태령에 빙의된 의존적인 여성이 다행히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남편과 살 때도 그 낙태령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고 그 여성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몸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몸의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몸속의 낙태령은 무조건 사람 몸속에 머물러야 하는 그 관성 때문에 그때는 다른 의존적 대상을 찾게 됩니다. 평생 의존적 삶을 살던 사람이 늙어서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당시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가장 의존성을 영위하기 유리한 대상에게 들어가려 합니다. 그 대상은 누가 될까요? 어쩌면 그 집안의 어린 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몸속에 빙의되는 영혼은 제1순위가 내 엄마가 낙태한 태아령이고요. 그 다음 2순위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통해 대물림되는 태아령입니다. 무속인들의 말처럼
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머물던 낙태령이 의존성을 보존하기에 가장 유리한 어린 대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 중에 이 주제와 연관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부터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폐소공포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A씨는 공황장애가 오기 전까지는 운동을 좋아하면서 아주 활기찬 삶을 살았고 불안한 증상은 전혀 느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이던 대학생 시절 졸업 여행을 가던 비행기 안에서 공황 발작이 오면서 호흡곤란으로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비행기나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를 전혀 탈 수 없었다고 합니다. A씨가 공황장애가 시작된 건 아빠의 사망 이후입니다. A씨의 아빠는 A씨가 20살 때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평소에 아빠도 공황장애로 폐소공포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빠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서 항상 아파트 1층에만 살았습니다. 아빠는 고속버스나 기차, 비행기처럼 장시간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타기 무서워해서 무조건 자가 운전만 했다고 합니다. 자가 운전은 마음껏 휴게소를 들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치만 아빠는 차가 막히거나 터널을 지날 땐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 아빠가 사망한 이후 시점부터 A씨는 아빠처럼 폐소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B라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약 1년 전부터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팔과 다리가 잘려나갈 듯이 통증이 심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늘 무기력했는데 병원에선 원인 모를 희귀병 같다며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활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 여학생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양의 엄마 역시 결혼 후 신혼 초부터 이유 없이 몸 이곳저곳이 아픈 시민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살아왔었습니다. 무기력과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들락거리고 무당들을 찾아다니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엄마는 1년 전부터 B양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아프던 몸이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딸인 B양에게 예전의 엄마처럼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픈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A씨와 B씨 모두 부모에게 머물던 낙태령이 본인들에게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공황장애를 갖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속의 낙태령이 A씨에게 옮겨 들어간 거고요. B양 역시 엄마에게 머물던 낙태령이 더 의존적인 대상을 찾아서 B양에게 옮겨 들어간 겁니다. 최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던 부모가 자기는 그 증상이 호전된 후에 자녀들 중 누군가에게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식에겐 상처 안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자기 자식이 정신적인 문제가 보인다며 걱정하는 걸 종종 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가 대인기피증이 심했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좋아져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고 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예전과 다르게 대인기피 성향이 강하더라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어느 순간 우울증에 빠져서 자꾸 술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의 아버지처럼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대체로 부모에게 머물던 낙태령이 어느 시점에 자녀에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위에 소개한 사례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서 옮겨 들어와 대물림된 낙태령에 의해 원인 모를 심리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증명한 에너지의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영혼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영혼은 거의 대부분 낙태령이다. 그 이유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사람 몸속에 머물려 하던 태아의 에너지 관성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무조건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 한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아의 영혼은 의존적 성향이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유지하기가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가장 어린 대상에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빙의되는 대상은 엄마의 다른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태령은 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어린 대상에게 이동하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어린 자녀 세대로 계속 대물림을 거치게 되죠. 만약에 당신이 원인 모를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어떤 치료나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는 상태를 결정짓는 에너지 주체가 하나 더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 안의 그 낙태령은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형제 자매의 영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혹은 당신의 부모가 낙태 경험이 없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 또는 다른 가족에게 머물고 있던 낙태령이 당신에게 옮겨와서 대물림된 걸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불안한 모습으로 상태를 결정짓는 그 에너지 주체와 분리되어야만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마치 정신병이 유전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듯이 빙의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양자역학과 여러 과학 원리를 적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